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참맛입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닥칠지 모를 두려움에 지속적으로 시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두려움이 실제가 되어 눈앞에 닥친다면 어떨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실제로 현실이 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년 6월 8일 오후 12시 30분경 날카로운 비명이 그날의 평범한 일상을 깨트렸습니다. 비명이 발생한 곳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가정집. 느닷없는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비명이 발생한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은 집안에 피투성이 상태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곧이어 출동한 경찰은 피투성이가 된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누군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양쪽 두 곳을 깊게 찔린 집주인 50대 여성 이모 씨는 사망한 상태로 안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놀러와 있던 이 씨의 친구 60대 여성 김모 씨 역시 가슴과 배 등 7군데를 찔려 중상을 입은 채 안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이 씨의 아들 성모 씨가 머리와 왼쪽 손목 등을 찔려 손목 동맥이 끊기는 중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날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괴한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곧장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전형적인 강도살인 사건을 의심했습니다. 1990년 무렵에는 대낮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았고 낮 시간대에 집을 혼자 지키고 있는 주부들이 많았던 터라 이를 노린 강도 사건이 부쩍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집에 들어온 괴한이 집안에 의외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당황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범인이 남긴 단서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집에 새들어 살고 있던 장모군은 사건 당일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장군은 사건 당일 도둑이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 방 밖으로 나와보니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황급히 집을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장군은 바로 그 남자를 뒤쫓았지만 그 남자가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해 더 이상 쫓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중태에 빠졌지만 간신히 목숨을 건진 아들 석씨 역시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석씨는 낮잠을 자다가 비명을 듣고 뛰쳐나왔는데 어떤 남자와 마주쳤고 곧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범인이 흉기로 머리와 팔 등을 마구 찌르는 바람에 정신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우선 인근에 거주하는 동일수법 전과자와 동네 불량배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혐의점이 드러나는 인물은 없었고 목격 진술만으로 범인을 특정짓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피해자들의 몸에 남은 상흔을 살펴보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2명과는 달리 피살된 집주인 이 씨에게서는 아무런 반항은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금품을 훔치려 했던 범인이 안방에 들어갔다면 안방에 있던 집주인 이 씨와 친구 김 씨를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인이 순간 당황한 나머지 흉기를 휘둘렀다면 자연스럽게 이를 방어하는 흔적이 남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치명상을 입고 직사한 집주인 이 씨. 정황상 이 씨는 미처 반항할 새도 없이 습격을 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방에 들어온 범인은 이 씨에게 바로 달려들어 이 씨가 채 반항도 하기 전에 찔러 살해했고 이후 같이 안방에 있던 친구 김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쓰러뜨린 뒤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거실에서 마주친
아들 석씨마저 쓰러뜨리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범인이 애초부터 이 씨의 목숨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씨의 목숨을 노린 것이라면 원한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범인은 이 씨를 알고 있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 이 씨와 가족들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이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히 평판이 좋았습니다. 경찰은 금전과 채무, 치정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이 있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보 상태에 빠져버린 수사. 그러던 경찰은 이 씨의 가족들로부터 충격적인 진술을 듣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보름가량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이 씨 가족들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하기조차 싫은 악몽과도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 가족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4년 전인 1986년 9월 한 20대 남자가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이 씨의 딸 성모양을 경기도 부천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딸이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을 알게 된 어머니 이 씨는 바로 이 남자를 고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석양을 상대로 끔찍한 짓을 한 남자는 이미 강간치상 등의 전과가 있었던 박모 씨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박 씨는 합의만 해주면 자신이 굳이 징역을 살지 않고 풀려날 수 있으니 이 씨에게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어린 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준 박 씨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자 박 씨는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얼핏 보기엔 이번 살인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듯 보였지만 가족들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이사를 2차례나 했다는 진술에 따라 관련이 있는지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1988년 12월 출소, 특정한 직업 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이 씨의 딸 석양에게 몹쓸 짓을 한 이유만으로 그를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의심을 거둘 수는 없는 상황. 그런데 박 씨가 출소 후 주변 사람들에게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은 이 씨에 대한 심한 분노를 표출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복수하겠다거나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는 정황도 파악합니다. 경찰은 박 씨가 보복살인을 한 것으로 보고 박 씨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경찰은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부천시의 한 독서실에 은신해 있던 박 씨를 격투 끝에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경찰에 검거된 박 씨는 자포자기한 듯 자신의 범행에 대해 순순히 털어놓았습니다. 범행 동기는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자신과 합의를 거부하고 수영 생활을 하게 만든 이 씨에게 적대감과 복수심을 쌓아온 박 씨는 출소한 이후 석양이 다녔던 고등학교를 찾아가 집 주소를 알아내려고 시도했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현재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수소문 끝에 이 씨의 가족들이 노량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 씨는 집 주소를 확인한 뒤 1990년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이 씨의 집과 주변을 현장 답사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일인 1990년 6월 8일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대문이 열려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빨래를 정리하고 있던 집주인 이 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난자해 살해하고 마침 그 집에 놀러와 있던 이 씨의 친구 김 씨와 거실에서 마주친 이 씨의 아들 석 씨를 흉기로 가격하여 중태에 빠뜨린 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단순 강도살인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사건 발생 16일 만에 그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석양과
그 가족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 씨가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은 탓에 실형을 살게 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씨의 가족은 그런 박 씨의 보복을 우려해 2차례나 이사했지만 박 씨는 끈질기게 이 씨의 가족을 추적해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그동안 이 씨의 가족은 얼마나 많은 심적 고통을 겪었을까요? 혹여나 있을지 모를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사까지 다닐 정도였습니다. 언젠가 닥칠지 모를 두려움과 공포가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가 현실이 된 순간 이 씨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박 씨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입니다. 조두순은 검거 후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올 테니 그때 보자는 말을 경찰에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도, 출소 후 피해자의 집 근처에 방문하는 것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2010년 4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조항이 만들어졌지만 조두순이 범죄를 저질렀던 것은 2008년으로 조항이 생기기 이전이라 조두순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두순의 출소 후 5년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이에서 그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조두순이 근처로 이사를 와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해주지 않으며 피해자 가족은 5년간 수시로 그의 신상 정보를 열람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두순이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두순이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고는 하지만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가족은 조두순의 출소 이후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나영이의 아버지는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는 입장을 전하며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두순을 찾아가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왜 이런 두려움은 오로지 피해자의 몫인 것일까요? 언제까지 피해자가 혹시나 다칠지 모를 두려움에 평범한 일상에서조차 걱정해가며 살아야 할까요? 정말로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확실한 처벌과 조치가 뒤따를 때 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 그릇된 안갚음으로 한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긴 박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던 중인 1990년 12월 18일 자신의 러닝셔츠로 만든 끈으로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합니다. 박 씨는 수감된 후 정신병 증세를 보이는가 하면 다른 재소자들과 자주 갈등을 빚어 독방에 수감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사형만은 면한 뒤 출소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보복할 계획을 세우는 등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살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지 못하자 자기 자신에게 그 화살을 돌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